번째로 DSF 펀드 설립 배경인데요. 크게 이제 투자자와 대출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국내 금융 환경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기준금리가 이제 계속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면서 이제 과거에 1990년 IMF 오기 전에 10%대의 고금리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글로벌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동일한 저금리 시대로 이제 돌입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11일자 기준 1.25 요것들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25로 저금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그 대출 평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4.9%, 카드는 15.5%, 캐피탈은 21%, 그다음에 저축은행 25.9%, 대보험은 34.7%서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은 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부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업법상 27.9%가 이제 최고금리인데요. 이거는 3월부로 이 법률이 바뀌었고 그 전에 이제 평균치를 냈을 때는 34.7% 대출 금리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출자로서는 높은 금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는 낮은 금리로 인해 가지고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DSF 펀드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부실없이 이제 4,800여 원의 금융상품을 운영해온 동산 금융 전문가와 핀테크 전문가가 만나서 DSF 펀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으로서 P2P 금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P2P란 무엇이냐면은 크게 P2P는 크라우드 펀딩 4가지 종류 중에 하나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증권형, 그다음에 대출형, 그다음에 후원형, 그다음에 기부형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신생기업이라든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담보가 아닌 주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작년 말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투자 한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투자 한도가 500만 원이고요. 1인 한 기업당은 20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5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의 그 실효성을 좀 많이 못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주로 이제 문화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연극이라든지 영화 아니면 그런 창작물 같은데 이제 약간의 대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티켓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제작자 협찬 명단으로 이름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형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2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따로 말씀드리냐면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떨어뜨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3가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 펀딩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P2P만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는 이유가 정부의 얘기는 이게 대출 형태를 띠다 보니까 대출에는 반드시 추심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 추심 기능을 해주려면 대부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으로만 빠져 있습니다. P2P만. 원래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다 크라우드 펀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P2P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P2P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좋은 대출자로서는 중금리
물론 저금리였으면 좋겠지만은 구조상 저금리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고금리보다는 훨씬 더 낮은 안정된 10%대의 그 금리를 적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시중은행들이 보통 지금 연간 정기저축 같은 경우에는 1%대 1년 만기 적금이 1%대 이제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약 1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P2P는 그 투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P2P 금융이 뭐 시작한 지는 2005년 영국 조파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시작은 영국에서 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발달한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은 벌써 약 100조 정도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미국도 약간 발전했지만 중국 시장이 워낙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큰 시장으로 이제 변모를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중국 전체 국민 중에 은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워낙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수의 국민들이 신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정식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받지 않으면서 그냥 금융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들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림자 금융들과 그다음에 또 중국이 이제 중산층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국민들의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가계 수입 중 50%를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당 저축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림자 금융과 그런 저축, 그 자금이 결합이 돼가지고 발달한 시장이 중국의 P2P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고요. 그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사 한 4천억 규모, 지금은 3,4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11월, 12월 올해 안에 약 4천억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빠른데요. 작년에 비해서 10배 신장합니다. 작년이 신규 대출액 규모로 약 400억, 올해 4천억, 딱 10배 신장합니다. 그만큼 이 핀테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P2P 시장이 제일 화랑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GS 펀드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GS 펀드가 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제 GS 펀드가 동산담보를 주로 취급을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동산을 담보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제 99%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그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 59%가 동산자산입니다. 그런데 동산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1금융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게 기계설비 정도. 그 위에는 동산담보대출을 거의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TF를 조성을 해가지고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근데 그 1년 정도는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지금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잔고는 3,500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른 부동산 담보 대출을 손쉬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기 때문에 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뉴얼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 내부 절차만 간소화시킨다면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국내 감정평가 기관 중에서 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 기관들도 부동산이 돈이기 때문에 동산을 잘 안 합니다. 그다음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동산담보대출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금융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보시면은 2009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0억 달러 시장이 2015년에는 800억 달러로 약 1.5배 성장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2천억 시장에서 2014년에는 무려 9,300억 원 시장으로 4.6배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옛날부터 고정적으로 동산담보대출 비율이 있었습니다. 1.2. 전체 그 기업 대출이 약 20%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에 우리나라 동산담보대출을 취급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부터 은행권들이 처음에는 정부 산하 이제 금융기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대돼서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그게 큰 소봉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 이 시작할 때는 20년, 그다음에 지금은 약 30년간 그 저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맡고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없다는데 그 대안으로서 들어오면서 동산담보대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동산담보대출이 좋은 투자처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신장을 합니다. 일본 가격이.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상황은 굉장히 더디지만 이 동산담보대출 시장은 클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GSF 펀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수익 수산물, 그다음에 뭐 비금속, 뭐 금이라든지 그런 뭐 다이아 이런 것도 동산에 올 수 있고, 뭐 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을 제외하면은 모든 게 다 동산이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치라는 게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황금성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면은 부동산을 제외하면 모든 상품을 저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은행들이 또 이런 매출 채권 담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급 전자기기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주로 보시면 이제 재고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처리 못한 재고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 제1, 2금융권에서 동산담보대출을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안 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캐피탈이나 대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동산담보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는 굉장히 고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대부보다는 훨씬 더 낮은 중금리로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축산물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가 생겨가지고 뭐 수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신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수출이 지연돼서 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타이어 판매업자라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이렇게 사면은 훨씬 더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대규모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할 때 사면은 뭐 당연히 많은 양을 좋은 가격에 대팔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작권자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DS 펀드에서 제공하는 거는 동산자산 대모 대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금리, 뭐 최대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뭐 12%에서 15%, 16% 정도 사이로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동산자산의 특징 때문에 단기간으로만 상품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3에서 6개월이 나왔지만 보통은 3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동산은 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품이 동산입니다. 물론 부동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개월 아주 단기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투자자 아니면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첫 번째는 안정성일 거고, 두 번째는 수익률일 것입니다. 수익률은 담보대출의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금리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 중금리 단계 결국 투자 수익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금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DS 펀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출자, 담보물, 외부원평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치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대출자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담보 제매 계약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추후에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평가 시스템은 내부 평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외부 심사위원이신 김동 대표님을 통해서 외부 심사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스 신용평가를 추가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담보대출 비율, 담보물 감정가 대비 최대 70%, 70%를 초과해서는 절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 리스크로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담보물 시세를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 원칙으로서는 모든 담보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저희랑 계약을 맺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과 동시에 손해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담보물 리스크를 해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리스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단기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동산자산은 크게 이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놓은 편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낮은 황금성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실 발생 시에는 당연히 처분하기가 어렵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억 단위 아니면 최소 수십억 단위의 부동산이 추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의 대출 기간을 상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매력은 그게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게 뭔가 리턴이 일어나야지만 자기가 또 안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동산은 1금융권에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권에서 다 취급하다 보니까 후수리 담보대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리스크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의 가격 변동이 민감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이 최소 3번 정도 일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최소 1번 내지 2번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듯이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11월 3일날 이제 부동산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 실효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비해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동산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재매입 계약이란 시스템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품당 작은 대출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를 최대 70%까지만 준다는 부분. 그다음에 단기 상환 기간은 3개월. 그다음에 당연히 동산에는 후순위라는 게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담보 재매입 계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담보 재매입 계약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 대출자가 당연히 그 대출을 받으러 오실 때 담보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담보물이 없으면 당연히 대출이 안 돼요. 그건 신용대출이니까요. 저희는 신용대출을 일절 취급을 안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동산을 담보로 기본적으로 맡김과 동시에 그 대출하러 오시는 분이 그 자기가 맡긴 담보물을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살 분을 반드시 동반해 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대보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누구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축산업자라고 그러면은 자기 옆에서 같이 하는 축산업자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대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다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왜? 같이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축산업 유통을 하신다고 그러면 수입 축산물이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LTV 70%를 최대 70%만 적용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30%의 가격 룸이 생기는 거고, 이 재미있게 계약으로 해오신 분인 그 70%보다 약간의 상향된 가격으로 산다고 해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게 계약을 맺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쉽죠. 같이 장사하시는 같은 종종업계에 한 분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그분도 결국에는 물량이 필요하실 거고, 그러면 내가 시중 가격보다 더 저렴한 기획계약을 짓는데 안 하실 분은 없겠죠. 그래서 재배계약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대출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계약 내용에 의거해서 그 재매 계약을 맺으신 분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통해서 투자 원금을 최대한 회복을 하는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매 계약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70%까지만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적을 때 최대 70%까지 그 담보인정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만약 가격 변동폭이 30% 이상 되는 좀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이다, 담보물이기 경우에는 70%에서 최종 감정가에서 예상 가격 변동폭을 뺀, 즉 70%다 훨씬 더 낮은 담보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 변동폭이 크면 커질수록 뭐 담보인정 비율은 뭐 50%가 되든지 하면 더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담보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저희 다중심사 시스템인데요. 일반 저희 DSF 펀드 심사 같은 경우, 내부 심사 같은 경우는 그 제2금융권에서 여신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린 김규욱 대표님이 외부 심사 평가를 해주시고 2차로,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는 12월 6월달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이스 평가 정보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최종할 때 총 4가지 심사를 통해서 담보심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DSF 펀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올해 6월달에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약 4개월 정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쳐서 10월 18일 날 처음으로 상품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가 이제 서비스 및 사이트 안정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희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사이트를 구경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왜 여기는 동산담보
회사인데 상품의 대부분은 축산물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이제 박인천 대표님을 이제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 제가 축산물 중심으로 지난 8여 년간 5천억 정도를 파이낸싱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언제까지 축산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내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계속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는 동산 자산 전문 P2P로서의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게 내년의 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상품 품목을 확대를 할 거고요. 뭐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대복, 차량,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 중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다가 GSF 펀드 재팬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워낙 저금리,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일본 국민. 그래서 그 자금을 일본 재팬을 통해 가지고 펀딩을 조성하여 그 펀딩된 조성을 저희 한국 상품에다 투자를 할 겁니다. 단순하게 환율 계산만 해도 10배가 돼서 넘어오니까요. 약간의 몇 가지 허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상반기 내에 지금 저희 목표는 1분기 이내에 일본의 법인 설립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거기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펀딩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그거 따는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회사 설립, 2분기에는 투자. 이게 저희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그렇게 되고 하반기 되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원래는 30년간 되게 이제 저조한 시장이었는데 동경만 지금 예외입니다. 그 이유는 2020년 동경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동경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동산담보 전체적인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올해 안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 모집은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나갈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기관하고 법인 투자자 모집을 지금은 크게 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관하고 법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투자처를 모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실시한 게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올해가 이제 오늘 하는 게 1차 제 1회 투자 설명인데 이제 정기적인 투자 설명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 P2P 회사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기업으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형이라든지 기부형, 증권형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투자한도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증권형은 좀 뺀 크라우드 펀딩 기업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그때 되면은 한국과 일본과 크로스 투자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한국 상품을 계속적으로 일본 쪽에서 계속 한국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2018년 되면은 한국에서도 일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본 뒤에서
헤지펀드 재팬 뭐 모임인데요. 저희가 그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일본 측 회사가 트레이스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이 사이트는 어떤 회사냐면은 주식 스타클럽을 운영하는 주식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을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가지고 있고요. 유료 회원제입니다. 연간 3만 엔 정도 회비를 내야 되는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SBI 증권 출신 스즈키 노부유키 상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이제 일본의 이제 라이선스라든지 아니면 법인 설립,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 이런 거를 다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11호 상품, 지난주까지 11호 상품을 오픈했고요. 내일 12호 상품을 저희가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12호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특선물 상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은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전과동일하게 16.5%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90일, 3개월이고요. 출산물은 최고 대출 인정 비율은 최대치인 70%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10시에 오픈을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2 등급이라는 게 혹시 뭔가요? A2 등급은 저희 이제 심사, 아까 이제 4가지 이제 다중심사 시스템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서 나온 이제 평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A1부터 A2, A3 이렇게 순서로 B1, B2, B3, 뭐 C, D까지 있는데 저희는 B3까지만 대출을 해주고요. C, D 등급은 대출을 안 합니다. 안 한 등급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등급은 간단히 보시면 뭐 안정성, 아니면 황금성, 그다음 이제 수익성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안정성은 그 담보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평가하는 부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황금성은 얼마나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황금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뭐 재매입 계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황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는 게 곧 대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정성과 황금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진행을 하시면은 뭐 기본은 이제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가 10만 원 단위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 가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이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둔다 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미묘하게 겹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내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에서는 2배로 뭐 발의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금액을 설정하신 다음에 그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오고 기본적인 수익 상황이 나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얼마를 투자를 입력을 하셨고 언제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게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은 완료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투자 완료가 되면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입금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회원가입 때 입력해 주신 휴대폰으로도 메시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서 투자 설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